할아버지, 오늘 밤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수천억 재산을 가진 태성그룹의 한만수 회장 앞에서 10살짜리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수는 이 아이를 불과 며칠 전 죽은 아들의 무덤가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이는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남긴 것이라고는 차가운 비석뿐이라 믿었던 만수에게 이 아이의 존재는 공포이자 기적이었어요. 아이의 경고를 무시한 그날, 만수가 타려던 차는 급발진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며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이 아이를 반드시 없애려 하는 걸까요? 오늘 밤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것은 한 노인과 한 아이가 목숨을 건 밤을 함께 버텨낸 피와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은빛사연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오늘 누른 좋아요 하나가 행운이 되어 다시 찾아올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태성그룹 한만수 회장의 저택은 150평이 넘었지만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걸린 외아들 윤호의 영정 사진만이 이 집에 온기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윤호를 잃은 지 15년, 만수에게 이 넓은 집은 텅 빈 관이나 다름없었죠. 만수는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깨운 건 꿈이었어요. 빗줄기 쏟아지던 고갯길 커브에서 아들의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장면이 밤마다 되풀이됐습니다. 식은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가슴팍을 움켜쥐는 만수 옆에서 아내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여보, 또 그 꿈이에요? 만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면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거든요. 영숙의 눈가에도 마른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이 부부에게 새벽은 슬픔이 가장 짙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만수는 홀로 차를 몰아 아들의 묘지로 향했어요. 사고가 났던 커브 구간에 접어들자 심장이 쥐어짜이듯 조여오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핸들 위에서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묘지에 도착한 건 새벽 5시가 채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은 만수는 굳은 입술을 겨우 떼었어요. 윤호야, 아버지가 왔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난주 놓고 간 국화가 치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 싱싱한 진달래꽃 한 다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비석 앞에는 빨대 꽂힌 초코우유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만수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윤호가 어릴 적 진달래를 꺾어오던 버릇, 그리고 커서까지 초코우유를 놓지 않던 습관을 아는 사람은 가족뿐이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새벽 묘지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만수는 비석에 손을 짚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 한편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두려움이면서 동시에 15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희미하고 간절한 떨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진달래꽃과 초코우유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잠을 설치다 못해 다시 새벽 묘지를 찾았어요. 안개가 비석 사이를 기어다니던 그 시각, 윤호의 무덤 앞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때가 낀 얼굴에 찢어진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맨발은 새까맣게 얼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비석을 양손으로 감싸 안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만수가 발걸음을 멈춘 건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흥얼거리기 시작한 노래가 귀에 꽂혔거든요. 윤호가 어릴 적부터 즐겨 부르던 옛가요. 그것도 윤호만의 독특한 박자로 부르고 있었어요. 만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세상에 그 박자를 아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거든요. 너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니?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두 눈이 만수를 올려다보았어요. 아이는 대답 대신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 사이에 윤호만 알던 영숙의 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들꽃. 결혼 전 윤호가 어머니를 몰래 부르던 이름이었죠. 만수가 얼어붙어 있을 때 어둠 속에서 거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은우, 이 자식이 또 도망쳤어? 아이의 몸이 움찔했어요. 강필두라는 먼 친척벌 남자가 아이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은우라 불린 아이는 비명도 못 지른 채 끌려갔어요. 만수는 즉시 비서에게 연락했고 뒤를 밟은 비서가 전한 은우의 거처는 참혹했습니다. 깨진 창문에 비닐을 덧댄 반지하방, 바닥엔 이불도 없이 골판지만 깔려 있었어요. 그날 밤 만수는 거실에서 수첩을 펼쳤다 덮기를 반복했습니다. 영숙이 다가와 수첩 속 별명을 보는 순간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주저앉았어요. 부부의 눈에 같은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이며 어째서 윤호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걸까? 만수는 비서가 찍어온 반지하방 사진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골판지 위에서 잠드는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 만수는 영숙과 함께 강필두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필두는 온몸에서 술냄새를 풍기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부은 얼굴에 핏줄이 선 눈, 만수가 은우를 데려가겠다고 말하자 그 입꼬리가 느릿하게 올라갔습니다. 한 회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이 아이가 그렇게 귀하신 겁니까? 양육비 10억만 주시면 당장 넘기죠. 만수의 주먹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영숙이 조용히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결국 비서를 통해 협상이 이루어졌고 은우는 한 회장 부부의 차에 올라탔어요. 뒷좌석에 앉은 은우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잡으려 하자 은우가 화들짝 몸을 움츠렸어요. 사람의 손길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은우는 현관 앞에서 걸음을 뚝 멈추었어요. 아이의 충혈된 두 눈이 만수의 얼굴에 고정되더니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은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검은 차가 할아버지 심장을 뚫으려 해요. 절대 타시면 안 돼요. 만수의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거든요. 만수는 한 발짝 물러서며 얼굴이 굳었어요. 혹시 누가 이 아이를 시킨 건 아닌지, 돈을 노리고 꾸며낸 연극은 아닌지 의심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수는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를 돌려보내. 그 순간 영숙이 은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영숙의 눈빛에 만수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했어요. 품에 안긴 은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체온을 느낀 듯 작은 어깨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만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결국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은우는 저택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은우가 저택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아이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만수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평소처럼 검은 승용차에 오르려 하자 은우가 맨발로 뛰어나와 차 문짝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만수가 화를 내며 아이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은우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결국 만수는 다른 차로 출근했고 2시간 뒤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검은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다 급발진을 일으켜 콘크리트 벽에 처박혔다는 소식이었어요. 운전석은 완전히 찌그러져 사람이 탔다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수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택으로 돌아온 만수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거실과 복도에 놓인 시계 5개가 전부 멈춰 있었어요. 가사 도우미가 얼굴을 찡그리며 다가왔습니다. 저 아이가 시계란 시계는 다 만졌어요. 옷에서 냄새도 나고 도무지 같이 있기가 힘듭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은우가 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은우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손톱이 까진 손가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멈추느라 손을 다친 것이었어요. 만수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무엇을 막으려 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굵은 목소리가 저택을 울렸습니다. 한 회장의 조카 한진태 사장이었어요. 양복 차림에 번들거리는 구두를 신은 진태는 거실에 서 있는 은우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큰아버지, 어디서 저런 불길한 걸 주워 오셨습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됐네요. 만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태의 눈이 은우를 훑는 그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 만수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은우가 진태를 올려다보더니 만수의 등 뒤로 조용히 숨었어요. 작은 손이 만수의 바지자락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급발진 사고 이후 만수의 마음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은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경계에서 호기심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은우가 갑자기 정원 연못 앞에서 두 귀를 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땅 밑에서 괴물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여기 아래에 숨어 있어요. 아이는 정원사의 삽을 집어들더니 연못 옆 커다란 바위 근처를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들이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만수가 달려왔을 때 삽 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녹이 쓴 전선 다발과 심하게 부식된 가스관이 젖은 흙 사이로 드러났어요. 만수가 급히 전문업체를 불러 정밀 점검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택 증축 공사 때 사용된 전선이 규격에 한참 못 미치는 값싼 것들이었고 가스관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가 있었어요. 공사를 총괄한 사람은 조카 한진태 사장이었습니다. 만수는 서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시험 삼아 책상 서랍에서 태성그룹의 오래된 회계장부 한 권을 꺼내 은우 앞에 펼쳤습니다. 숫자가 빽빽하게 나열된 장부를 은우는 고개를 기울이며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쳐 내려갔어요. 그러더니 특정 숫자들 위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확인해 보니 은우가 표시한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실제와 맞지 않는 허위 기재, 이른바 장부를 조작한 흔적이었어요. 만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전문 회계사도 쉽게 잡아내지 못하는 조작을 귀신같이 찾아낸 것이었거든요. 만수는 장부를 천천히 덮으며 은우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어요.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 무언가 단단하고 맑은 빛이 있었습니다. 만수의 굳어있던 입꼬리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하게 떨리며 위로 올라갔어요. 차갑기만 하던 서재에 작은 온기가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규격 미달 전선과 분식회계가 드러나자 진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궁지에 몰릴수록
더 과감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진태는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앉아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것처럼 보였던 윤호의 사고, 그 전날 밤 텅 빈 차고에 몰래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을 빼던 자신의 손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오일이 차가운 바닥에 똑똑 떨어지던 소리까지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태는 크게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한 번으로 태성그룹의 후계 자리가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어디서 나타난 꼬마 하나가 모든 걸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진태는 도박빚에 허덕이는 강필두를 불러냈습니다. 외진 창고에 끌려온 필두는 겁에 질린 얼굴로 진태를 올려다보았어요. 진태가 필두의 어깨를 한 손으로 짓누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를 영원히 잠재워. 그러면 내 빚은 내가 전부 갚아주지. 필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두려움과 탐욕 사이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필두의 고개가 결국 천천히 끄덕여졌어요. 그 무렵 저택에서는 은우에게 조용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태가 심어둔 가사 도우미가 은우의 저녁 밥상에 무언가를 슬쩍 섞어 넣었어요. 은우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밥그릇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코가 미세하게 실룩거리더니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은우가 밥그릇을 도우미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그 밥은 아줌마나 드세요. 도우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지만 문을 닫자마자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으로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작은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문 채 가늘게 흔들리는 10살짜리 아이의 어깨가 저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독이 든 밥 사건 이후 영숙은 은우를 자기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직접 끼니를 챙기고 밤에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재웠어요. 그날 저녁 영숙이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은우를 목욕시키기로 했습니다. 은우는 처음에 옷 벗기를 거부하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누군가 씻겨주는 경험 자체가 낯선 아이였거든요. 영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자 은우가 조심스럽게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손이 멈추었어요. 아이의 왼쪽 등, 어깨뼈 아래에 3개의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윤호의 등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눈물을 삼켰어요. 그때 은우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죽끈은 닳아 거의 끊어질 지경이었고 펜던트 표면은 수없이 긁혀 있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열자 안쪽 면에 바늘로 새긴 듯 미세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전부, 은우를 지켜주세요. 영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아들 윤호의 필체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어딘가에 아이를 남겨두고 이 한 줄을 새겼을 윤호의 심정이 가슴을 관통했어요. 영숙은 젖은 채로 은우를 끌어안았고 아이도 처음으로 할머니의 품에 제 몸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할머니, 따뜻해요. 은우의 작은 한마디에 영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만수의 얼굴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감정보다 확인이 먼저였어요. 은우가 잠든 틈을 타 베개 위에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채취하여 봉투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비서에게 봉투를 건네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으로 보내라고 지시했어요. 결과까지 이틀, 그 이틀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만수는 새벽 4시에 은우와 영숙을 깨웠습니다. 진태의 눈을 피해야 했어요. 만수는 비서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오래된 별장이었어요. 윤호가 어릴 때 가족끼리 여름을 보내곤 했던 곳이었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별장 주변은 안개에 잠겨 10m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장 안에 짐을 풀고 나서야 만수는 검사기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온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만수는 창밖의 안개를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 하룻밤만 무사히 버티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터였습니다. 해가 지고 보름달이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떠올랐을 때 은우가 갑자기 거실의 커튼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얇은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별장에 울렸습니다. 영숙이 놀라 달려왔지만 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방마다 돌아다니며 창이란 창의 커튼을 모두 뜯어낸 뒤 별장 안의 조명을 하나하나 전부 켰습니다. 현관등, 복도등, 마당의 외부 조명까지 빠짐없이 올렸어요. 은우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밤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불을 끄면 안 돼요. 저들은 어둠에 숨어야만 강해져요. 만수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은우의 목소리는 10살짜리 아이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무언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절박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만수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안개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인물 서너시 별장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편 승용차에 기대선 채 어둠 속에서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진태였어요. 만수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쥐어졌습니다. 그때 은우가 만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작지만 놀라울 만큼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보름달빛 아래 별장은 온통 불빛으로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별장의 모든 불이 켜지자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안개 속에 숨어있던 검은 옷의 사내들이 환한 빛에 노출되어 우왕좌왕했어요. 만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확인하며 은우의 말이 맞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만수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은우가 별장에 도착한 직후 지하실의 낡은 통로를 발견하고 영숙의 전화기를 빌려 경찰에 신고를 맞춰두었던 것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에 만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만수는 마지막 승부를 결심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선 만수가 어둠을 향해 외쳤어요. 진태, 나와라. 할 말이 있으면 내 앞에서 해. 안개 속에서 진태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양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비틀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만수의 주머니 안에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일부러 진태를 자극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은우는 내 손자야. 윤호의 아들이라고. 진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진태가 고함을 질렀어요. 윤호 형도 그렇게 죽었는데 그깟 꼬마라고 다룰 줄 알아? 형 차 브레이크는 내가 손봤어. 이번에도 끝내줄 거야. 만수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15년 동안 사고라고 믿었던 아들의 죽음이 이자의 손에 의한 것이었어요. 눈앞이 하얘지는 분노 속에서도 만수는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진태가 품에서 칼을 꺼내 들고 현관 안의 은우를 향해 돌진했어요. 만수는 생각할 틈도 없이 온몸을 던져 은우를 감쌌습니다. 칼날이 만수의 어깨를 스쳤지만 은우는 무사했어요. 바로 그 순간 지하 통로에서 경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태와 사채업자들이 순식간에 제압되었어요. 만수는 피가 번지는 어깨를 움켜쥔 채 품 안의 은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만수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만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진태가 체포되고 사흘 뒤 만수는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검사기관을 찾았습니다. 비서가 대신 받아올 수 있었지만 만수는 직접 가겠다고 고집했어요. 봉투를 건네받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봉투를 뜯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종이 위에 숫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만수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친자 확인율 99.9%. 은우는 윤호의 아들, 자신의 친손자였어요. 만수는 차 안에서 한동안 운전대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만 안고 살았는데 아들이 이 세상에 남겨둔 것이 있었어요. 그 사실이 텅 비었던 가슴을 뜨겁게 채웠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만수가 거실로 들어서자 영숙이 은우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은 은우의 모습이 윤호의 어릴 적과 겹쳐 보였습니다. 만수가 결과지를 펼치자 영숙은 숫자를 확인하고는 빗을 떨어뜨리며 얼굴을 감쌌어요. 은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조심스럽게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무서워요. 만수는 처음으로 손자를 품에 안았어요. 윤호의 등에 있던 것과 똑같은 세 개의 점이 손바닥 아래로 느껴졌습니다. 만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3개월 뒤 만수는 태성그룹 산하에 은우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한때 관처럼 느껴지던 저택에는 은우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맑게 갠 어느 봄날, 세 사람은 나란히 윤호의 묘지 앞에 섰습니다. 윤호야, 이제 은우는 우리가 책임진다.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둠 끝에서 가장 환한 빛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15년이라는 긴 밤을 견뎌낸 이 가족에게 하늘은 마침내 작은 별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사랑이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구름 사이로 쏟아진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수 회장은 15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았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았기에 손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은우는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세상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고 마침내 따뜻한 품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밤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고 깊은 어둠이라도 반드시 끝은 있다고, 그리고 그 어둠을 견디는 동안에도 우리 곁에는 생각지 못한 빛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버틸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